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심리학자와 함께 읽는 심리 책방 시간입니다. 요즘 AI가 글을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영화까지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AI 시대의 인간은 어떤 걸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곽금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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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AI 시대에 어쨌든 중요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또 많은 교육 현장에서 연구자로 오래 지내셨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요즘 뭐 AI 시대인데 AI 잘 쓰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자료 찾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가 자꾸 지가 나를 끌고 가려 그래요. 네. 이런 거 더 해줄까? 뭐 이런 거 더 해줄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때는, 이 생각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잘못하면 얘가 얘기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겠구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고 또 자료 찾아오는 것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 에릭슨 한국말로 쓰고 가로치고는 아이젠버거예요. 그러니까 에릭슨 연구인지 아이젠버거 연구인지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찾아봐라, 내용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AI 시대에 그냥 가게 되면 이게 에릭슨 연구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는 AI가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뭔가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AI가 그 어떤 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두고도. 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최근에 AI가 만든 영화를 봤어요. 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 AI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어떤 누군가가 스크립트를 짜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네. 코딩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줘라고 하면 지금 정말 대부분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법조계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례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법 사례가 되겠죠. 뭐라 그러나요? 케이스? 판례. 판례. 한국의 판례들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거를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제법 잘 물어다 준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찾아와라. 뭐 그런 이전에는 판례를 찾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웬만한 어쏘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변호사들. 한 2사람 목은 얘가 하고 있더라. 그러면 변호사 자리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자기가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제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예전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도대체 공부란 어떤 의미이고, 그러니까 어떤 배움을 좀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들을 진짜로 길러봐야 하는지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일단은 그럼 앞으로 인간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공부라는 거가 저도 요즘 질문 이렇게 받는 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질문이라기보다 교수님은 참 다행이십니다 그래요. 다행이래.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처음 교수가 된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저는 이만큼을 얘기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이미 AI를 뒤져가지고 이만큼을 알고 있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것도 그거거든요. 와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요. 근데 제법 알고 있어요. 전공자가 아님에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그게 궁금해서 뒤져봤다, 찾아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AI를 다뤄야 될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바로 노트북으로 AI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이론이 뭐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하고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면 한정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계속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하면은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한정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 찾아갖고 하는 건 그렇죠. 아니기 그 때문에. 수업에는 또 그 수업 준비를 해서 그렇죠. 가니까요. 가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은 거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뭐 막 많은 거를 찾아와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막 연도까지 묻게 되고 하면 기계가 찾아내는 거랑 제가 기억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어쨌든 그 요즘 시대에서 AI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질문 잘하는 학생이라면 교수님 심리학에서 얘기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학생이 질문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심리학에서 많이 했죠. 네. 질문을 할 때요. 웬만큼 알고 있어야지 질문을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면 질문이 안 나옵니다. 때로는 질문을 해도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예측 오류라 그러죠. 이게 이럴 거야라고 약간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이럴 때 가장 욕구가 생겨나거든요. 지금 저기 질문하신 분이 내적 동기가 없는 사람. 네. 이렇게 살짝 자기가 호기심이 나야지 내적 동기도 생기겠네요. 동기가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 동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내적 동기는 내가 관심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러면은 동기조차도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알고 있는 학생이어야지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좀 성적이 좋거나 혹은 남들이 봤을 때 이 학생 되게 능력이 훌륭하다. 있다. 공부 잘한다. 네.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그 최고의 학생들을 가지고 연구한 책을 오늘 그래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켄 베인이라는 역사학 교수이신데요. 좀 특이하게 교육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평생 하셨어요. 네. 특히 최고의 학생들은 어떤 점들이 다른지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한 책이라서 일단 그 최고의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먼저 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고의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그 최고의 학생 그러면은 일단은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요. 네. 어떤 과제를 주었을 때 그 과제를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겠다. 시험을 봐야 되겠다. 지금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닌가? 네, 성적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피상적인 그러한 그 학습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거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목표를 거기에 둔 경우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된다든지 또 이게 내 살아가는 것과 또 세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그러한 식의 공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용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경우하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 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쓰고 할 때 기계적으로 쓴다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피상적인 학습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과제물을 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하고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글이 무슨 의미고 이해를 하면서 쓰는 학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 파악을 하고 이 글에 어떠한 뭘 이거를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낼 거고 이렇게 그 내용을 즐기면서 읽어야지 되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읽었고 이건 읽었고 오타 없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외워가지고 성적을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성적은 외운 만큼
그 기억의 시간만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잊어버리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학창 시절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다 잊어버려요. 왜?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공부를 한 거지 정말 이게 내가 궁금해서 심리학의 이 내용이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재밌는 거가요. 학생들이 이론은 강의를 하면 이론은 별로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예시 든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이제 가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지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중요한 이론 얘기보다는 교수님이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시만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이론은 자꾸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론은 시험 볼 때 외우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 결정성 이론 이렇게 이름 외우면 되거든요. 그걸 외워서 그게 뭔가 하고 끝나지 자기 결정성의 이론이라는 거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더 깊게 들어와라. 좀 얄팍하게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지금 이 캠베인 교수는 딱 그 점을 지적을 한 거더라고요. 나도 진작 이런 책을 쓸 걸.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될 텐데 그냥 저는 의미를 가져라. 이 내용을 얘기해라. 그리고 이해해라. 이거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또 네 공부에 무엇이 될 건가?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이것저것 많이 이제 접하다가 결국은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자기 논문으로 쓰게까지 가더라고요. 오. 그거는 그냥 그때 필요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냥 그 프로젝트를 위한 거가 아니고 맞아요. 결국 자기가 그거를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훌륭한 학생이네. 네네네. 제가 한동안 이제 마인드셋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건가?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재밌지 않니? 그리고 우리 랩에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석사생들이 그냥 이런 뭐 고정 마인드셋은 어떻고 성장 마인드셋은 어떻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시는 이렇고요. 네. 이렇게 한 학생하고 나중에 그 한 4-5명 중에 한 명은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 쓸래요. 그런 학생이 진짜 그 많은 공부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간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마인드셋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캠베인이 얘기한 최고의 학생은 네.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간 마인드셋과 내적 동기와도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은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궁금함 이러한 거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수하는 과정이 사실은 공부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다시 뭐지? 정답은 뭐지? 그다음에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거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실수도 그냥 받아들이고 해나가는. 모험을 잘하는 친구?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어렵죠. 어렵죠. 네. 그리고 왜 그럴까? 이러한 거를 가지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 시스템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적 아닌가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왜 이럴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나의 정체감이라든지 나의 의미 이런 걸 찾느라고 그러다가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대학 가서 생각해라고 대학 가서 얘기 많이 생각해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 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시험 공부해야지 되고 학생들이 학점 얘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 또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그 왜라는 질문에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의 실수를 견뎌내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하는 거는요. 딴 사람들 이렇게 해서 공부했대. 날밤 샜대. 그러면 자기도 날밤을 새요. 자기는 밤새는 거가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돼요. 저는 이전에는 잠을 줄여서 일하는 거가 가능했어요. 요새는 잠을 줄이면요. 그 다음날 피곤해져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 나는 잠을 늘려야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알고 그거를 늘려나가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새벽형인지, 또 올빼미 뭐 형인지, 또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나는 조금이라도 분량이 많아지면은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해야 된다든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를 가지는 것도 어쩌면 공부 잘하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켄 베인 교수가 이야기한 그 어떤 이야기들, 뭐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의미를 깊이 있게 하는 것, 메타인지, 이게 다 사실 정말 그 소위 얘기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지는 그런 역량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량들이 있어야지만 질문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어쨌든 좀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게 네. 앞으로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 내적 동기를 일단 첫 번째로 이 켄 베인 교수가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네. 내적 동기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지금 아까 어떤 분도 사유민 58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 동기. 이거 의질이 되는가요? 네. 내적 동기, 이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도요. 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왜 성적을 잘 받아야 돼? 제가 이전에 상담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들 다 전문직이에요. 근데 얘가 점점 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학생이에요. 근데 전교에서 꼴찌를 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안 했어요? 네, 아예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얘가 좀 머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 지능 검사상에서 원래의 잠재 능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 우리가 연습을 하거나 또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외워야 되거나 이런 부분의 능력은 안 나왔죠. 당연히 안 하니까. 그러나 기본 능력은 그만큼 전교 꼴찌를 할 만큼 낮은 점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는 능력은 되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될까? 그래서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학생이요.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내적 동기가 결여돼.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공부를 잘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빠요. 공부 잘해서 의사였어요. 그런데 매일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한대요. 매일 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공부 잘해서 결국은 힘든 것만 있게 되고 그래서 왜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너 공부를 못해. 그래서 너 정말 그렇게 되면은 따뜻한 집에서도 못 자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냐요? 자기는 노숙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면은 어떤지 알죠? 어떻게 밥 먹을 거야? 어디 있을 거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냐요. 노숙자 어디 가면은 이제 밥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어디서 읽었나 봐요. 거기 줄 서서 밥 받아 먹고 서울역 앞에 그냥 아무 욕심 없이. 외적 동기도 결여되어 있던 상태였네요. 그렇죠. 네. 외적 동기도 결여돼 있죠.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누구하고 비교도 안 하고 아빠처럼 매일 힘들지도 않고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동기가 약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약한 거죠. 이 친구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가질 건가 하는 거에 자기결정 이론이 있거든요. 자기결정. 내가 결정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가 자율성이에요. 첫 번째가 자율성.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동기가 약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다 만들어주고 계획 세워주고 이렇게 자기가 결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자율학습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과목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성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말고요. 자율적으로 이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옛날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갖고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게임을 줄일 수 있을까? 저희가 전문가들이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면 게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게임을 너무 심하게 시간을 뺏기니까. 그러다 어떤 분이 장난으로 하신 얘기가 우리 입시에다가 넣자고 수능에다가 넣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그렇게 되면은 욕구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지는 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택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느낌이에요.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못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나의 유능감. 이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부모님이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 저거 아니잖아. 그러면 능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네라는 유능감을 얻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유능감은요.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는 자기 연민 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기 연민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비라는 말이 더 좋아요. 자기 자비라고도 네. 하죠. 네. 자기 자비하고 자기 연민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비는 그래. 괜찮아. 너도 이만하면 잘한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자비롭게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니? 질책하는 자기가 아니고 나를 그냥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되면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는 게 있네 하는 거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성이에요. 다른 타인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경우 그 경우는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하고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회사에서도 너무 지나친 경쟁을 시키는 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네요. 네, 대리님은 이게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B 대리님이 이거를 보완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내가 부족한 게 창피한 거가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의 지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가 자기 결정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결핍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주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학생 사례가 딱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언더마이닝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외적 보상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면 이제는 더 그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언더마이닝 효과의 대표적인 실험이 그거잖아요. 5분인가요? 5분 뭐 이게 게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건데 5분 동안에 이거를 맞추게면은 이제 그 약간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맞추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돈을 줘요. 돈을 주는 실험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집단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걸 해봐라. 그러면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맞추지 않았네요. 이 정도가 자기한테 오는 보상이에요. 여기는 맞추면은 돈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받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집중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첫 번째 실험은 다 끝나고 두 번째 이런 거를 다시 해볼까? 이 게임을 다시 해볼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돈을 받았던 집단은 많이 하게 될까요? 돈을 받지 않았던 집단이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돈을 많이 받아서 이쪽 집단은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하겠다고 시도하는 거는 돈을 안 받았던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으면서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거 맞추는 거 그 자체 내가 성공하는 그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된 거예요. 그거가 즐거움이에요. 그게 내적 동기라는 거죠. 외적으로 지금 돈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내적인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들 수밖에.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면서 다시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옛날에 페스팅거가 60년대 인지 부조화 이론이잖아요. 네. 인지 부조화 이론을 요새는 이제 이렇게 막 해서 언더마이닝 효과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이 그 당시에 뭐 1불 준 집단하고 5불 준 집단하고 뭐 지금으로 하면 한 10,000원 준 집단이랑 한 25만 원, 30만 원 준 집단이랑
비교를 해본 거였는데 자기 가치관, 신념, 자기 믿음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예컨대 흡연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흡연이 좋은 거야. 25만 원을 받으면요. 25만 원을 받으면서. 네. 흡연은 좋은 거야. 흡연을 했을 때 우리가 저 스트레스가 풀려나가. 뭐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이거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라 그래요. 25불을 받고. 이쪽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강의를 하라 그래요. 아, 그거 저는 제 가치관하고 다르니까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돈을 받았던 집단은 역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라고 자기 원래 가졌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안 받았던 집단은 내가 돈도 안 받고 그냥 담배가 좋다라는 걸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행동, 좋다라는 행동을 하는 거랑 내가 원래 담배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졌던 나의 가치관하고는 불일치가 일어나잖아. 그렇죠. 내가 돈도 못 받았는데 나의 신념과 반대되는 걸 강의까지 했어. 그래서 그래. 담배 피는 건 그다지 나쁜 게 아니야.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 있네. 하고 어느 정도 살짝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조화롭게 일치가 된다는 이론이었거든요. 차라리 돈을 받은 사람은 그래, 나는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좋다라는 강의를 하고 있어. 이게 불일치하지만 이 행동을 하는 거는 돈 때문이야. 원인을 거기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부조화가 계속 가는 거죠. 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가치관하고 다른 것도 하고 있어. 근데 받지 않은 사람은 내 행동하고 이거를 가치관을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니 그 돈 받고 그거 뭐하러 하고 있냐. 근데 본인은 그래 그 돈 때문이 아니야. 나는 이런 엄청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높아지죠.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임금이 올라가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뭐 1억까지 올라간다? 좋아요. 이 사람한테 10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딴 거 찾아야지. 이렇게 가는데 계속 안 오르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거기서 이 일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더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정거 같아요. 교수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가 이거를 엄청난 일이야. 아니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이거 설명해 주시니까 내적 동기가 되게 소박해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이 내적 동기가 어떻게 됐든 새로운 지평으로 넓혀가주는 그런 교육의 그렇죠. 일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제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심리학계를 변화시키는 거야. 학생들을 바꿔놓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무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인 동기를 더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야 우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게 결론일 거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는데 맨날 바쁘냐. 너무 바빠요, 이분은. 그러면서 너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런 내적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외적으로 너 이거 하면은 서울대 가, 이거 하면은 어디 가,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계속 외적 동기만을 가지게 될 때에는 그때 성적은 나올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의미가 맞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질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생들에는 내적 동기가 가장 크게 보이는 어떤 특성이었다. 그게 있어야지만 교수님께서 전에 얘기해 주셨던 의미를 찾는 행동들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외적 동기가 보상이 그러니까 돈으로 주어지거나 아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주어진 집단을 뇌를 촬영해 봤어요. 맞아요. 뇌 촬영한 연구들도 네. 있죠. 네. 뇌의 복 선조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 받을 때 막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맛있는 거를 먹게 된다거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럴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막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해서 맞춰도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해. 안 할래. 욕구도 안 나요. 근데 이 경우는 이거 자체에서
돈이 없어도 외적 동기가 없어도 이걸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맞추는 거, 성취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외적 동기가 없어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깨우쳐 간다는 거죠. 공부는 그거예요. 지금 당장 공부의 결과가 외적 동기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알아간다는 기쁨, 알아간다는 즐거움, 뭔가를 해냈다는 즐거움, 이거가 나한테 내적 동기로 작용을 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캠베인 교수가 내적 동기와 함께 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그게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로는 마인드셋 이론이죠. 네. 교수님도 마인드셋 이론 많이 연구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네. 물론 너무 벙벙하다. 뭐 벙벙하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듀에기 얘기한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지능 이거는 안 바뀌는 거다. 지능은 고정된 거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능력인데 원래 지능에 대한 것도 이걸 예시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다 알 거예요. 지능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요, 지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픽스트, 고정된 마인드셋이에요. 내 마음가짐이죠, 마인드셋은. 고정된 마인드셋이에요. 능력은 나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라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아니고 지능도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이러한 믿음, 마음가짐, 이게 성공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성취를 가져온다. 심지어 엄청 유명한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의 65개 고등학생들이죠. 대규모 연구였죠. 굉장히 네. 대규모. 이거 비슷한 거 많아요. 근데 수학, 화학 진짜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한쪽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이제 반을 나눠서 이쪽에게는 이거가 이제 우리가 뇌를 계속 활용하면은 이 뇌도 발전한다. 네. 근력이 생긴다.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한 거를 온라인으로 1년을 그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소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계속 주는 거죠. 거예요. 네. 뇌는 활성화될 수 있고 네가 실패를 했을 때 그 뇌 실패했을 때 이거를 막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 더 연결이 강화된다. 이러면서. 더 그러면 뇌가 막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 뇌가 더 튼튼해져. 막 이런 거를요. 이거 제가 프로그램 한 10회 이렇게 짜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 뇌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그냥 이제 아이들용도 있고 이제 청년용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쪽 한쪽 집단은 그러한 게 없었어요. 1년 후에 실제로 화학 성적이 이쪽 집단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적이 더 좋아진 거예요. 낮은 성적인 학생일수록 또 그 효과가 효과가 좋았다고 더 했어요. 컸었던 거예요. 네. 요즘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느냐면 수학 학원을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 가지고는요 절대 성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물론 유사한 기출 문제를 많이 내가지고 풀면은 조금 오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문제를 받아드는 순간 이건 뭐야? 내가 공부했던 게 안 나오네? 그때부터 나 어떡하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과 공부만 가르쳐가지고는 절대 능력이 향상되질 않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 얘가 화학 공부만 시킨 경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가 이 듀에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거가 바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는요. 이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 실패라는 거가 창피한 거가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그만두질 않아요. 실패하는 건 도리어 더 축하해 줘야 돼요. 왜? 실패를 해서 내가 그러면 더 공부를 하게 하고 내 뇌가 게 많다. 더 많다. 네. 내가 모르는 게 이만큼이니까 그걸 막 더 찾아가고 그렇죠. 더 해나가는 동안에 내 뇌는 막 활성화가 되면서 더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마인드셋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마인드셋을 강하게 하는 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모 회사에서도 그해 연초에 마인드셋이 자기네 1년 동안에 그 사원들에게 프로그램이 향상 있어요? 네. 할 거라서 저더러 연초 강의를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IBM 회사도 그렇고 이제까지 미국 회사들도 그러한 마인드셋, 왜냐하면 우리도 해낼 수 있어. 우리 팀이 이번에 실패한 게 아니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인드셋. 그래서 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성공했다고 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거가 아니고 그러면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가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걸 해보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이러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나.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측정해 드릴 수 있어요. 측정하고 나서 네. 이거를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아마 이렇게 성공이 오지 않을까? 공부도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실험들에서도 좋았던 게 그 성장 마인드셋 프로그램들을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뿐 아니라 이 학생들이 그 다음 학기에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맞아요. 수학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가 아니고요. 네. 피하는 거가 아니고. 이게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점수 안 나오면 다음에 똑같이 그 수학 도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줬다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그거를 학습하게 되니까 그만큼 실력이 늘어날 수 있겠죠. 결국은 못한 거가 창피하고 회피해야 될 거가 아니고 이거는 나한테 한번 온 성장의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더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중요한 거가 실패에 대한 우리의 사회 분위기, 그거 환경. 맞아, 그것도 중요했어요. 네. 친구들이 야, 너 시험 못 봤네? 이렇게 보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듀엣 실험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그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한 개인이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겠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고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될 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막 과감하게 학교 서열도 좀 없애버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일어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되지 않을까? 지나치게 서열주의 문화, 경쟁주의 문화에서는 야, 이 마인드셋을 가지기 어렵다. 정부에서 마인드셋 강화 무슨 위원회를 만들거나 이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그냥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만 두면 난 고정 마인드셋 없어라고 보통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낮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막상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잘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고정 마인드셋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고요. 이제 드웨기 이 마인드셋 연구를 하기 전에 나왔던 거가 뭐냐면 결과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 거기서부터 맞아요, 나오거든요. 결과 중심이면 이건 실패예요.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과정 중심이게 되면 결과 조금 못 나와서도 이 과정 자체가 한번 다시 해볼까? 또는 이거 성적은 안 나와서 이거 듣는 게 너무 의미가 있었어. 재밌었어. 이 과정 중심일 경우에 우리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이 아니니까. 근데 결과 중심은 피해요. 이거는 나한테 실패야. 딴 사람들이 보기에도 창피하고 나 스스로도 싫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거가 조금 되려고 그러면 약간 시간도 필요하고 많이 멀긴 한 것 같아요. 많이 먼지다. 네. 근데 그럼에도 조금씩 이렇게 한번 내 생각들, 내 어떤 사고 습관들을 점검해보는 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한 게 자기 연민 있었고요. 근데 자기 연민 교수님이 조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네. 제가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설명해 주셔야죠. 네. 좋아하기보다 요새
너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거라서 네프라는 그 교수가 자기 자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비하고 자기 연민이 조금 달라요. 자기 자비는 자기한테 관대하고 너그러운 건데 네. 연민은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찌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을 가지게 되면 나만 이렇게 안 돼. 나만 맨날 고통당해.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면 자기 자비라는 말은요. 내가 너무 나한테 엄격하는 거를 약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해도 야, 너 잘못했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가 처음 얘기했을 때가 자기 친절이거든요. 내가 뭘 조금 뭘 실패하고 결과가 안 나와도 이걸 가지고 나한테 좀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하라. 나를 대하라. 네. 그거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못할 수도 네. 있지. 이렇게. 그 다음이 common humanity라는 건데요. 모든 인간들은 다 너 같아. 저렇게 성공한 것 같지만 다 너처럼 이런 과정을 지나간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아까 나 못했다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잘했는데 또 한 번 더 해서 잘 된 거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이거는 너무 나를 지금 현재를 그냥 멍 때리기 하는 거예요. 약간 두어 보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다 지나가고요. 너무너무 현란한 사회에서 지나가고 막 앞에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 챙김은 그때 이 감정에 그냥 그대로 나를 놓아두는 거예요. 조금은 그래서 명상 이런 게 다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가지는 마음의 여유, 자기 자비.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 세팅에서도요. 자기 자비식 상담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나는 이게 안 되고요. 나는 이거를 못하고요. 나는 막 좌절돼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러면 다 그래. 다. 그리고 너의 그런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의 자기에게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 AI 시대에 그렇잖아요. AI 시대요. AI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자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야, 이거 나 이제 앞으로 교수 못하겠다. 아니 이렇게 다 얘네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요 너무 힘이 들어서요. AI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를 너무 위안을 주면서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젊은 층뿐만 아니고요. 나이 든 세대들도요. 너무 그것도 정말 어떤 직함을 가졌던 분이었는데 그랬던 분들이 이 AI한테 너무 위안을 얻고 있대요. 그런 상담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할 게 없구나. AI가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힘든 거를 자기가 어디 상담실을 찾아가고 이러면 자기 이름만 해도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찾아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AI한테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더 물어보면서 위안을 얻게 되고 너무 상담을 잘 받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 나는 설 자리가 없구나. 교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당연히 들어요. 많은 곳에서 이런 거를 느끼게 될 때에 지금 자기 자비는 더 필요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그러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좋아하셨던 거군요, 교수님. 네. 제가 지금 요새 좋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네, 질문들 너무 많이 왔는데 답을 못했네요. 자기 자비 신선하다. 짧아서 제 눈에 읽혔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저희 대화 질문에서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 같기는 해서. 네, 넘어갈까요? 그렇죠. 평가 시험 방법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것도 AI 중요해요. 가지고 뭐 시험을 봤다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그거를
그걸 한다는 건데요. 저는 네, 아스트라파님 네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제가 그 지금 현재 그 있는 대학이 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거든요. 전부 공학도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인문학이죠. 사회과학, 심리학을 강의를 하는데 일부러 보고서를 더 줍니다. AI 찾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차피 AI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단 AI한테 바로바로 물어봤을 때 나오는 거를 그대로 긁어서 보고서를 쓴다면 우리 그 조교가 알아보지 않을까? 우리 조교도 엄청나게 AI를 잘 쓰니까 거기다가 해봤는데 그대로 긁어왔네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조교가 채점한 다음에 그런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볼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AI에게 질문을 해가라. 걔가 찾아온 잡에서 또 질문을 해가고 또 질문을 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학생들하고 다른 보고서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시키는 거를 저는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전공 관련해서는 AI에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심리학 과제를 가지고는 AI에게 물어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다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를 그러면 얘가 찾아온 거에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보고서. 또 이 학생은 이거를 깊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보고서. 이렇게 해서 하는. 퀄리티는 높아지겠는데요.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탈이에요. 이거를 채점하는 게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학생들하고 다르게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들이 그걸 보면서 더 질문을 하려면 대충 긁어만 와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피상적인 학습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자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뇌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예 AI를 활용해서 더 멋진 내용을 만들어 와봐라 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에 접근할 건가 하는 건데 이제 차츰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교수님들도 이렇게 발빠르게 AI를 현장에 적용을 하고 계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천재 파인만 박사도 AI한테 네. 질문을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 천재 파인만을 또 AI 모델로 만들어서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다라고 또 맞아요. 만든 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분명히 하고 또 그 개념을 어린 학생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징표이고요. 그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으로 정말 이해했는지 내가 이걸 점검하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보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잘 쌓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와 성장 마인드셋, 그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러버님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한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나요? 일반인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주제가 궁금하고 재미가 있어야지 돼요. 교수님은 지능이 재밌으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언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문 칼럼 쓸 때 이게 심리학이 대중에게 어떻게 왜 그 길거리에 있는 뭐 그 전단지 어떤 거? 아니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홈리스들. 네네네. 홈리스들은 항상 두르고 다녀요. 뭘 많이 여름에도 보세요. 여름에도 네네네, 맞아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그런 거를 심리학 이제 연구를 찾아요. 그러면 뭐 그 홈리스들은 왜 옷을 입을까요? 모르겠어요. AI한테는 안 해봤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무시, 베타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추위를 더 느낀다는 실험이 나와요. 내가 그룹에서 뭔가 행동을 같이 하는데 나만 빠져 있어. 나만 자꾸 불이익을 받아. 그럴 때 이 사람이 추위를 더 느낀대요. 냉대라 그러죠. 진짜 냉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세팅에서 실험을 한 거죠. 그냥 세 사람이 어떤 공놀이를 하는데 자기만 자꾸 빼고 두 사람이 해.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온도가 어떠냐? 그다음에 어떤 걸 마실 거냐?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한 거를 더 마시고 온도를 더 낮게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냉대,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이 경우 홈리스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배탈. 그러니까 그러한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파고들면서 하다 보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끌어다가 이걸 설명하는 거는 제가 최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재미 이런 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AI로 계속 물어보면 AI가 이걸 끌어올까?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좀 쓰니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요? 물론 엉뚱한 이론들 갖다 주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이런 논문들 추천해 주면 그걸로 또 제가 타고 가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질문들 많으시는데 답을 못 하겠네요. 그런데 네.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어쨌든 교수님도 호기심에서 시작한 탐구니까요. 네. 호기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달에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